그날은 맑고 시장엔 잔잔한 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밥 냄새, 국 끓는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뒤섞인 골목. 한분옥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공시생 몇 명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김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해야지. 그때 낯선 남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검정 가죽 자켓을 입고 껄렁껄렁 웃으며 이봐요. 여기 장사 허락받은 거예요? 이거 노점 아니야? 재개발 들어오는데 이거 다 불법이잖아. 이런 데서 밥 팔면 누가 먹어? 냄새나게. 그들은 김밥통을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사 먹어? 이게 밥이야? 무슨 개밥도 아니고. 이놈들아, 그건 그냥 밥이 아니야. 배고픈 애들, 돈 없는 사람들 밥이야. 그걸 발로 차면 안 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할머니의 뺨을 밀치듯 세게 때렸습니다. 시끄럽다고! 늙은이 주제에!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김밥통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고 뒤집어진 김밥통에서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밥을 이놈들아. 이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거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돌아보며 수군댔습니다. 아유, 할머니 손주들이 왔네. 저놈들 이제 큰일 났네. 두 남자가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그중 한 명이 할머니를 때린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짧은 숨.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순간 시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한분옥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걸어온 세월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이 김밥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단무지의 노란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밥이랑 된장국 먹으러 왔어요. 공시생 청년의 반가운 인사에 한분옥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려, 얼른 싸게 먹고 힘내서 공부해야지. 밥 먹어야 힘이 나잖아.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한분옥 할머니의 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약속 같은 것이었죠. 파라솔 아래에는 늘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청년들, 하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늘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한분옥 할머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 그게 사는 거지 뭐. 새벽 4시면 시장에 나와 밥솥을 2개 올리고 김을 굽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몸이 고되고 손끝이 굳어도 밥 짓는 걸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식으면 굳지만 마음은 나누면 다시 따뜻해진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 말처럼 한분옥 할머니의 하루는 늘 따뜻했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라솔 끝에 걸린 메뉴판이 흔들렸습니다. 김밥 2,000원, 된장국 무료, 값은 저렴했지만 그 밥엔 세상 어떤 식당보다 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도 공짜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밥 먹어야지. 밥이란 건 돈 있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니야. 한분옥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굳은 살보다 깊은 세월이 묻어 있었죠. 잠시 한숨을 돌리며 그녀는 시장 끝을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로 먼지가 일었고 트럭이 지나가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잠시 묻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낯선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물고 선글라스를 쓴 채 가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분옥 할머니의 노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잠시 그들에게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김밥을 자르며 말했죠. 이럴 땐 그냥 밥만 보면 돼. 세상사에 흔들리면 밥이 식어버려. 칼끝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한분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밥솥을 닦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이 평범한 밥상이 짓밟히고 그 모든 온기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아침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시장 바닥에 먼지를 눌러놓은 탓이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를 썰다 문득 어제 본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놈들 시장을 왜 훑고 다녔을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상인회장이 그녀의 노점에 들렀습니다. 분옥 씨, 시장의 재개발 이야기 또 나왔어요. 시행사에서 이번엔 진짜라는데 한분옥 할머니가 김밥을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재개발이라. 그럼 여긴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글쎄, 구청이랑 얘기 중이라는데 벌써 돈 냄새 맡은 사람들도 있대요. 한분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돌돌 말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 검은 SUV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상인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이 구역 곧 공사 들어갑니다. 미리 정리하시면 이익 보실 거예요. 그들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 짓는 사람이야. 여길 떠날 생각 없어.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으로 세상 바꾸려나 보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김밥통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분옥 할머니의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나야, 재민이. 그래, 우리 재민이, 일은 어때? 그럭저럭이요. 근데 할머니, 혹시 시장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 안 보여요? 왜? 최근에 시장 쪽에서 협박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데 노점상들이 겁먹어서 신고 취소했대요. 한분옥 할머니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굳었습니다. 글쎄, 그런 사람들 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줘요. 알았죠? 그래, 걱정 마라. 난 괜찮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커서 그 소리 사이로 가늘게 섞인 남자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도현 검사는 구청에서 내려온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암시장 재개발 추진 검토안. 평범한 서류 같았지만 도연의 눈썰미는 숫자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지?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잔잔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청암시장. 설마 그 청암시장이야?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김밥을 팔며 살았던 그 시장. 그 시장이 재개발 비리의 한가운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분옥 할머니는 밥솥을 닦다 손을 멈췄습니다. 비가 그치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무언가 끓고 있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밥통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내 밥만큼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바람이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도 바람도 없이 고요한 날씨였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밥솥을 올려두고 김을 굽자 익숙한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어제 봤던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간이 흐르며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공시생 둘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많이 먹고 힘내야지. 할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어제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훑으며 다가왔어요. 이봐요. 여기 장사 허가증 있습니까? 이 구역 곧 철거 들어갑니다. 이런 거 정리 좀 해야죠. 한분옥 할머니는 대꾸 대신 밥을 퍼담았습니다. 나는 밥 짓는 사람이지 장사꾼은 아니요. 그 말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밥 팔면 누가 먹어요? 이게 밥이에요? 무슨 개밥이지? 남자는 김밥통을 발로 툭 찼습니다. 밥알이 바닥으로 튀고 국그릇이 넘어졌어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한분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놈들아, 그건 그냥 밥이 아니야. 배고픈 애들, 돈 없는 사람들 밥이야. 그걸 발로 차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할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시끄럽다고 늙은이 주제에. 한분옥 할머니는 뒤로 밀리며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어깨에서 통증이 번졌습니다. 순간 시장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뒤집힌 김밥통에서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분옥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밥을 이놈들아, 이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거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두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한분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할머니 손주들 왔네. 저놈들 이제 끝났네. 두 남자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이놈들이 밥통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행하던 남자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뭔데 가족이면 다야? 꺼져. 늙은이 편드는 놈들. 순간 한분옥 할머니의 손자 하나가 조용히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둘 검사라던데? 아니야, 형사래. 둘 다 손주래. 그 말이 퍼지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예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들은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그릇에 김밥을 모았습니다. 이 귀한 밥을 세상이 이렇게 밟아버리네.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누군가는 밥통을 주워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침대 위의 붕대를 비쳤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 옆에는 두 손주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고 재미는 의자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시장에서 그런 고생 왜 하세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한분옥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신다니, 내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밥은 내 숨 같아서 그래.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까지 당하시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연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잠시 병실엔 조용한 정적만 내려앉았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가 보험금을 들고 떠났던 날. 그날 빈방에 남은 건 두 아이의 작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홀로 남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걱정돼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과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아휴, 이 집 할머니세요? 예, 근데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집골이 왜 이래요? 큰일 났어요. 이 집 애들 경찰이 데려갔대요. 이 집 아줌마가 오늘 아침에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찾으러 나가서 맨발로 온 동네를 울면서 돌아다녔나 봐요. 경찰이 와서 애들 데려갔다네요. 분옥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아, 재민아. 그 길로 경찰서, 고아원을 정신없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며칠 뒤 어느 고아원의 좁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두 손이 서로를 붙잡고 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희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한분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울지도 못하고 재민이는 내 품에 고개만 파묻고 있었지.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새겼다. 이 아이들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도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우린 할머니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재민이 이를 꽉 물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나설게요. 그놈들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상처만 남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너희들이 고생 안 하고 편히 사는 거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잡한 일에 달려들면 난 그게 싫더라. 재민이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어렸지만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우린 그냥 못 참고 있겠어요. 알겠다. 내 마음 이해한다. 할머니가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라. 화를 내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진 말아라. 너희도 절대 다쳐선 안 되고 그게 너희 아버지와 내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알았지?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파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재민은 이를 악물고도 웃음을 억지로 지었습니다. 형은 법으로 하고 나는 현장에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둘이서 잘 해결할게요. 한분옥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라, 너희들이 서로를 지켜라. 그리고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그 말이 두 손주에겐 명령처럼,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곧 돌아올게요. 아이고, 몸 상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엔 다시 햇살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큰 욕심 없어. 다만 저 애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그 마음이 조용히 병실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릴 듯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청 사무실 안 윤도현은 책상 위에 쌓인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청암 재개발 추진 사업 비리 의혹. 할머니 사건 이후 그가 직접 들춰본 서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청암 개발 현장 담당 박용태. 그 아래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청운경호 대표 강철우. 도연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철우, 강철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각 형사 윤재민은 시장 근처 골목에서 동료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용태, 요 며칠 계속 재개발 시행사 사무실 들락거린데 그쪽 보스가 강철우라는 사람이라던데 전과 기록 있어. 재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철우? 그래, 청운 경호, 요즘 재개발 구역 경비. 다 그쪽이 맡았대. 전화를 끄는 재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사건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그물의 한 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검찰청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박용태, 청운경호 직원이야. 폭행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일하고 있더라. 재민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강철우라는 거네. 조직 냄새가 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재개발 압박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위에서 시킨 일이야. 재민이 컵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결국 돈이네. 할머니 같은 분이 거기 있던 게 눈에 거슬렸겠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사람들 생각보다 윗선과 깊게 얽혀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형, 이상하지 않아? 강철우라는 이름 우리 어릴 때 고아원에 철우형 있었잖아. 도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우형, 그 얘긴 정말 오랜만이다. 1살 차이였잖아요. 우리가 울면 빵 나눠주던 형. 할머니가 후원해주던 그 고아원에 있었던. 도연은 잠시 멍하니 허공을 봤습니다. 입양돼서 외국으로 갔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끝이었지. 그래서일지도 몰라요.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걸렸어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마 그 철우형은 아니겠지. 뭐 세상에 동명이인은 많으니까. 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귀한 밥, 그 의미를 기억할 사람은 그 형뿐일지도 몰라요. 창밖에서 번개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위를 맡을게, 넌 밑을 팔아.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까지 얽힌 일일지도 몰라. 재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봅시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비가 그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청운경호의 임시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창문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강철우는 의자에 앉은 채 담배를 손끝에 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용태라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형님, 그 할망구건 말입니다. 그만해. 목소리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근데 형님, 그 노인네 손주들이 검사랑 형사라던데요. 그 한마디에 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사? 예, 우리 쪽에서 괜히 건드린 것 같아서.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철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 형사, 할머니, 비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방 안에서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라니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문이 스스로 열리듯 오래전 고아원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8살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온 아이. 엄마는 이미 도망갔고 이름에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고아원 좁은 마당 끝에 얼마 전 들어온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이 서로를 꼭 붙잡은 채 겁먹은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아원 대문을 벌컥 열고 문간에선 한분옥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다급하게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 두 아이에게 닿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멎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아이들과 할머니만이 마당 한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도연이 재민이 그녀의 손이 아이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 눈물이 흐르고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날 고아원 마당엔 따뜻한 눈물이 번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철우는 그 장면을 눈에 담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끝까지 찾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라는 걸. 며칠 뒤 한분옥 할머니는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김밥을 싸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 해서 조금 말아봤어요. 그녀는 웃으며 김밥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서로 먼저 먹겠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김밥 재료를 준비해 도연이와 재민이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으로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밥 식기 전에 먹자.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어린 철우에게 참치김밥을 한 줄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철우 거 많이 먹어야지. 그때 철우는 8살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한 끝에 고아원으로 들어온 아이. 사람의 손길이 무섭기만 했던 그에게 도연이와 재민이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밤 냄새와 함께 다가온 따뜻한 목소리. 그날 이후로 철우는 새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날. 그날이 되면 철우와 도연이, 재민이 세 아이는 형제처럼 어울렸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차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철우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고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야 한다. 그건 세상이 그에게 처음 내민 온기였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한분옥 할머니와 두 손주는 어김없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고아원 아이들이 따뜻한 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밝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한 번 행복이라는 걸 배운 날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철우는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가질 줄 알았지만 그곳엔 냉기와 고함뿐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 울며 지새운 밤이 많았고 굶주림과 학대 끝에 그는 다시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붙잡아 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밥 냄새, 그리고 그 따뜻했던 한마디. 철우야, 밥 식기 전에 먹자.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 기억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그가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암 개발의 회계 자료를 다시 열어보던 그는 어느 계좌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비자금, 그리고 청운경호라는 이름,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그 뒤에서 판을 짠 놈들이 따로 있어. 모니터 속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판째로 무너뜨려야 돼. 그 시각, 재민은 골목 끝 차 안에서 커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용태의 차가 한밤중에 건설 현장을 들락거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잠복 중이었습니다. 저 자식, 오늘도 꼬리 감추네. 그는 휴대폰으로 단속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창고 있죠? 무허가 창고로 신고 넣은 건 확인됐죠? 아, 그건 내일 점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요? 형사님, 거기 또 뭔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짧게 끊긴 통화 뒤 재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 날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박용태의 창고에서 불법 주류와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재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지. 불씨는 타올라야 제맛이야. 도연의 수사도 거칠어졌습니다. 시행사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며 차명 계좌와 가짜 용역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상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도현, 이건 손대면 위험해. 위에서 민원 들어왔어. 누가요? 남기환 의원실 보좌관, 경찰청 쪽이랑도 연결돼 있대.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덮으면 밑에서 파져. 땅은 밑에서 무너지는 법이에요. 같은 시각, 철우는 조직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경찰이 너무 들쑤셔요. 용태 쪽은 벌써 털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번 시장 그 사건 이후로 뭔가 꼬였어. 괜히 밤 얘기가 자꾸 귀에서 맴도는 것도 불길하고. 그는 무심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문득 코끝에 김밥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기억 저편의 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햇살 아래서 웃던 그 할머니, 철우야, 밥은 식기 전에 먹어야지. 그는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들리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씨가 번지기 전에 정리해야겠군. 며칠 전부터 재개발 시행사 주변에서는 수상한 거래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도연이 추적하던 비자금 계좌 끝에서 마약 거래 자금으로 의심되는 송금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민은 즉시 마약 수사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운경호 직원들이 밤마다 드나드는 창고 한 곳이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재민의 수사는 사람이 아닌 조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창고 주변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윤재민은 차 안에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박용태, 방금 들어갔습니다. 이번 출입구 확인.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팀원들 준비시켜. 어둠 속에서 단속반 요원들이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닥에 쌓인 먼지가 발끝마다 흩날렸습니다. 재민은 손짓으로 진입 대기를 알렸습니다. 창고 안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시선이 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용태가 담배를 비벼 끄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물건 들어왔습니다. 재미는 숨을 고르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0시 17분. 그는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처럼 뒤엉켰습니다. 재미는 도망치려던 박용태를 붙잡으며 내뱉었습니다. 윤재민 형사다. 마약 거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우리 할머니한테 손댄가? 이제 치르게 될 거다. 넌 이제 끝났어. 그 말과 함께 박용태의 몸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재미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 너머에서 팀원의 긴박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본사 쪽은 급습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재미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시에 검찰청의 도연은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같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발부됐고 그의 지시로 시행사 서버와 창고를 동시에 치기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버엔 이미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상관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윗선에서 연락 왔어. 청운경호 건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야. 누가 그런 명령을? 경찰청 한상욱 국장 쪽이야. 남기환 의원실이 민원 넣었다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압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 그는 창밖 어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 아래 있는 진짜 얼굴, 내가 끄집어내 주지. 도연은 이를 악물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상욱 내가 흘렸구나. 잠시 뒤 현장에서 걸려온 재민의 전화. 전화를 들자마자 재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누가 정보 흘린 것 같아. 나도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진짜 배후 세력을 밝혀내야 해. 재민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가면 다 덮일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어. 여기서 멈추면 불의에 굴복하는 거잖아.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재미는 아무 대답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단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같은 시각, 철우는 본부 사무실에서 부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창고 털렸습니다. 용태 잡혔어요. 누가 움직였는데? 윤재민 형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우는 담배를 천천히 껐습니다. 윤재민? 그 이름을 반복하며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기 전에 먹어야지. 철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됐어. 당분간 움직이지 마. 지금은 불이 더 크게 번질 때야.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윤도현의 사무실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수사 기록과 사진, 그리고 차가워진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사 기록을 보다가 한 문장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강철우, 청운경호 대표, 청명 보육원 보호 종결, 인적 기록 첨부 서류 한쪽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밥 냄새, 처마 밑에서 웃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서 밥을 나눠주던 할머니의 손. 얘들아, 밥 식기 전에 먹어야지. 식으면 맛이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철우 형, 그때 함께 놀던 소년, 늘 형이라 불렀던 아이. 그 이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도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아, 아직 일하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아직 좀 남았어요. 에구,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부터 챙겨 먹어야지. 네, 이번 일만 끝나면 꼭 김밥 먹으러 갈게요. 그래, 늦지 않게 밥 챙겨 먹고 힘내. 사람이 허기지면 마음이 제일 먼저 지친단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언제나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청운경호의 내부 문서와 인적 기록을 비교하던 도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날 밤 도시는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마약 라인의 잔당을 추적하던 중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재민 형사님, 청운경호 마약 관련해서 중요하게 제보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면 제가 위험해집니다. 조용히 혼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자 표시 없음,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재민은 순간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그냥 은혜 갚는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재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재민은 곧바로 팀 회의에 들어가 제보자 접선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200m 전 뒤에서 검은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윤재민 형사 맞죠? 잠깐만 동행하시죠. 결박, 눈 가리개, 그리고 정적. 어두운 창고 안 재민은 결박된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명령 내려왔대. 오늘 밤에 처리하래. 그 말에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절대로 다쳐선 안 돼. 그게 돌아가신 네 아버지와 내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알겠지? 그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 시간 도연은 재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받아라, 재민아.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재민의 동료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재민이 어디 나갔나? 제보자 만난다고 혼자 나갔습니다. 아직 복귀 안 했어요.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혼자? 전화를 끄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민이가 위험해. 도연은 곧장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서 재민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민 형사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제보자와 접선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공식 수사 요청합니다. 인근 CCTV, 블랙박스 모두 조회하고 병의원 응급 내역도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 저쪽에서 형사팀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철우는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형님, 윤재민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난립니다. 철우는 생각이 많은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지금 윤재민 형사 작업 중입니다. 철우가 책상을 쾅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고? 누구 명령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부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철우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형님. 박용태 밑에 애들이 그 형사를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윗선에서 처리하라고 연락이. 철우가 부하의 말을 끊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형사 어딨어? 부하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윤재민 형사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당장 돌려보내어서. 부하가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윤재민 형사 풀어주면 윗선에서 형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형님. 그의 눈에 오래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기 전에 먹어야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는 뭔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재민이란 형사 다치게 하지 마. 그리고 창고 비워. 지금 당장. 잠시 뒤 한분옥 할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재민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예, 제보자 만나러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분옥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장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재민이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일이냐? 예, 할머니. 제보자 만난다고 나갔다가 아직 복귀를 안 했어요. 지금 위치 추적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재민이 제발 꼭 찾아다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녀는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하윤 시사포커스 취재기자. 망설임 끝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이냐? 나야, 시장 김밥집 분옥이 할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요?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하윤은 지방에서 상경해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배고프고 힘든 시절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할머니의 따뜻한 공짜밥을 먹고 고생 끝에 방송사에 합격해 현재 시사고발 전문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그간의 일을 설명했고 자신의 손주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네 시장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제가 지금 취재 중이에요. 그 형사님이 손주셨군요. 걱정 마세요. 바로 움직일게요. 할머니, 제가 힘들었던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으로 버텼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편 도연은 동생 재민의 위치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민의 휴대폰 위치 추적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윤재민, 남부공단 창고 B12 조심해라.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춘 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함정이 아니길 바라자. 그는 바로 운전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팀 전원, 남부공단으로 이동한다. 지금부터 비공식 작전이다. 그날 밤 10시, 시사포커스 보도국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청운경호 남기환 의원 재개발 비리와 경찰 유착 정황 포착. 최하윤 기자의 목소리가 방송을 탔습니다. 본 방송은 청운경호와 지방의원 간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마약 유통 의혹을 폭로합니다. 현재 그 사건 담당 윤재민 형사가 사건 조사 중 실종된 상태입니다.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진짜 정의구현이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경찰청 내부가 뒤집혔습니다. 언론에서 터졌대요. 청장님이 직접 보고하랍니다. 윗선의 외압은 단숨에 힘을 잃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남부공단. 도연이 다급하게 차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재민의 팀원들과 함께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열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도연이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청운경호 본사. 철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담배를 껐습니다. 휴대폰에 뜬 전송 완료 문구. 됐어. 그때 그 밥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번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철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다. 내 인생의 온기를 나눠준 유일한 분한테 이제야 은혜를 갚는 거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박용태는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불안한 눈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운경호의 보스 강철우였죠. 박용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조직 이름까지 더럽혔습니다. 철우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다. 넌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박용태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철우의 시선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너 시장에서 김밥 팔던 할머니 기억하지? 얘 그때 그 늙은 할망구. 입 닫아. 그분은 내 은인이야. 박용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밥으로 내가 살았다. 그분 덕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거야. 넌 나를 살린 그 밥을 짓밟았어.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도 빚을 진 거다. 박용태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철우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될 기회를 주겠다. 시장으로 가라.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박용태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형님 전 이미 구속됐는데 그게 경찰이 시장 쪽 현장 검증 나간다더라. 그때가 기회야. 그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으면 나는 널 용서하겠다. 박용태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철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된다. 우리 앞으로 사람 도리는 하고 살자. 그가 돌아서며 유리창 너머로 손끝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박용태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엔 다시 사람들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갓 지은 밤냄새와 김향이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노점의 활기,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놈들 다 잡혔다지?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수갑이 채워진 박용태가 경찰들의 인솔을 받아내렸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이었죠. 청운경호가 마약을 숨겨두었던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장 주변이었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저번에 난리친 그놈이네. 박용태의 시선이 한분옥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 서서 조용히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용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 사죄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잠시 망설이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용태는 천천히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분옥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닌 짓을 했습니다. 그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이 귀한 줄도 몰랐고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르신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말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다 귀한 존재인 법이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다간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돼.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귀하게 써야 해. 그게 사람이야. 박용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벌이지. 그때 시장 입구에 도연과 재민이 들어섰습니다. 재민은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도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잠시 후 경찰은 박용태를 다시 호송했습니다. 한분옥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에 묻은 밥풀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 바람이 불어와 김밥 포장지를 스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한분옥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 응어리를 내려놓은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용태가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바로 그 시각, 도시는 또 다른 소식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청운경호 본사, 그리고 남기환 의원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비자금 장부와 현금 더미, 마약 포대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청운경우와 남기환 의원의 불법 자금 및 마약 유통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상욱 경찰 정보과장은 내부 유착 혐의로 즉시 해임됐습니다. 그때 조용히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 철우였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 내역과 창고 위치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도연이 조사실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걸로 형은 형량이 줄 거야. 협조해줘서 고마워. 철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너희한테만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철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밥 덕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은 갚은 것 같다. 이번 사건은 한 노점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한분옥 할머니는 천천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철우 그리고 하윤. 그래,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였네. 분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밥을 나누며 살아온 내 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녀는 웃으며 밥솥에 밥을 저었습니다. 갓 지은 밥의 향기가 골목 끝까지 퍼지고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또 김밥 팔아요?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일 그만하시고 편히 좀 지내세요. 한분옥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쉬엄쉬엄 일할게. 그래도 내 따뜻한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단다. 따뜻한 밥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사는 게 그게 내 낙이지. 재민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할머니. 도연이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마음. 저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밥은 따뜻할 때 나눠야 힘이 되지. 어여 밥 먹자. 그 말에 형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김밥 한 줄이 접시에 놓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따스한 햇살이 번졌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길.